크립토 플러스 2부 시작합니다. 법무법인 광장 한서희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변호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일부에 이제 클라리티 법안이 죽다 살아났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많이 궁금해해요. 그러니까 일단 뭐 이번 기회에 미국 상원에서 법이 어떻게 통과하는지도 지금 다 같이 공부하고 맞아요. 있고, 그리고 실제로 9월 달에 통과가 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궁금해 하는데 일단 뭐부터 오늘은 좀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이 15일, 9월 15일에 한다는 게 대체 뭐냐, 약간 네. 요거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이제 네. 8월 휴회를 하기 직전에 클로처 신청이라는 걸 하고 끝났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거부터 이제 9월 달에 시작한다고 하는데 네네. 뭡니까 클로처라는 게? 이게 뭐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비슷하게 필리버스터라고 해서 이제 무한 토론을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 무한 토론을 하는 제도를 끝내는 게 표결 행위를 통해서 끝내지고 이게 클로처라는 건데요. 요 클로처라는 이제 표결을 한다고 해서 이제 바로 법안이 통과되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9월 15일에 신청해 놓은 거는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겠다. 그 상정을 해도 되냐라는 이제 논의를 끝내는 표결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요 분이 이제 이거를 그 새벽에 신청을 한 이유를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제 9월 15일에 그러면 바로 결정이 돼서 이제 표결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본회의 열리는 기간이 이제 14일부터 이걸 신청하게 되면 16일에 표결이 열리게 된다고 해요. 근데 지금이 이제 8월 초인데 그러면 9월 15일에 우리가 이거 표결을 붙일 테니까 그럼 그 사이에 논의를 해서 이제 요때까지 논의를 마치고 이제 표결을 할 수 있도록 인원을 확보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버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9월 15일에 이게 상정될 거니까 너네 그러면 요때까지 이제 다 합의를 해보자. 우리 뭐 지금 쟁점이 되는 조항들 있잖아요. 그 세 가지나 뭐 이제 기타 등등 이제 요거를 이제 올리기 위한 합의 절차가 진행되기 위한 시간을 버는 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새벽을 택했던 이유는 좀 노이즈를 그나마 줄이고자 했던 선택일까요? 아마 네.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 전에 했을 때는 만약에 그 다음 일자로 어차피 뭐 표결을 붙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예 그냥 기간이 되기 바로 직전에 그걸 신청을 해서 이제 이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작전을 짠 게 아닐까? 뭐 저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이제 또 네. 그렇게 평가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의 짧은 생각으로는 이렇게 할 거면 일주일 전에 신청을 미리 하면 되지 않냐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어쨌든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누가 반대하고 전체적으로 이게 통과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그게 좀 가려지게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분명해지게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보다는 우리는 좀 평화롭게 조용하게 시간을 끌고 싶다, 이런 계산이 좀 반영됐다는 거죠. 클로처를 신청하면 이제 그 바로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은 뭐 만약에 7일 남은 기간 그 사이에 클로처를 진행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협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클로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클로처를 하기 위한 최장의 협의 기간 언제 벌 수 있느냐? 이제 바로 이제 본회의가 이제 휴회에 들어가기 바로 전인 직전에. 또 그 직전에 딱 신청을 해버려서 네. 어차피 이제 클로처를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은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한 달 반 이상 지난 다음에 그때 이제 바로 그것도 이제 뭐 하루 이틀이라도 더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이제 그 마지막 만료일 새벽에 바로 신청을 한 거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제 클로처 뭐 모션 투 프로시드잖아요. 이제 진행을 하긴 할 건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바로 잘 돼서 이게 뭐 필리버스터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60표 이상이 또 되어야 되는데 네네네. 그거는 일단 가능하다고 보여지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되게 논란이 좀 있죠. 왜냐하면 네. 지금도 60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고 이제 53석이 상원 의원인데 그러면 7표를 획득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상원에서도 한 3명 정도가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한 10명 정도의 이제 민주당 찬성표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확보가 되었는지 알 수 없고, 그래서 이제 그 기간 사이에 이제 한 명 한 명 설득을 해서 10명을 확보하려는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한 달 반이면은 설득을 할 시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예. 법안이 거의 1년을 한 법안이라서 할 맞습니다. 거면은 진지게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또 중간중간에 이 돌발 상황이 많았잖아요. 가령 최근 같은 경우는
가장 좀 이슈가 됐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 보니까 작년에 2조를 벌었다더라.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다 화가 나가지고 그렇죠. 네, 화들짝 약간 놀라면서 그러면서 윤리 조항이 다시 한번 강조가 되는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또 이제 9월 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뉴스가 나와서 그게 또 모멘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예.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또 궁금해하시고 질문 주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SEC도 그렇고 CFTC도 그렇고 지금 그 양 기관의 수장들이 전부 다 우리가 다 해주겠다. 약간 이런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클래리티 법안이 도대체 뭐길래 이게 꼭 필요하냐? 이거 없어도 우리가 잘 서포트 해주겠다, 가이드라인 주겠다라고 또 이제 SEC도 지난주에도 여러 차례 한 2번 서로 이제 바꿔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게 법안이 있는 게 당연히 좋겠지만 법안이 없으면 안 되는 뭐 약간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3월에 가이던스 공동으로 발표한 것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 만약에 이제 클래리티 액트가 통과 안 되면 SEC랑 CFTC 각자가 이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할 것으로는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문제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클래리티 액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증권과 상품을 구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현물 상품 거래소를 이제 등록을 시켜주겠다 리테일 대상으로 하는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거래소 같은 경우는 리테일 대상 영업이지만 CFTC 영업 라이센스를 받으면 전국 단위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서는 이 등록 절차에 대한 어떤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에 CFTC가 사실 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가 있고 또 이제 두 번째 문제로는 이제 SEC가 이제 증권과 비증권, 이제 비증권과 상품을 이제 분류를 해서 이제 굉장히 좀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 업계에 유리하게 지금 이제 동향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거는 위원장이 바뀌고 나면은 또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SEC 위원장이 이제 다음 정권에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 그 전에 있었던 정책을 다시 뒤집어서 다시 이 분류 체계는 잘못됐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이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이제 법적 확실성이 좀 필요한 차원이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미국 법원에서의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해요. 이게 뭐 사법심사 리스크라고까지 할 수는 없는데 이제 24년도 판결에 따라서 행정 당국에서 이제 한 어떤 결정에 대해서 사법부가 반드시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쉐브론 원칙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런 판결 원칙에 따르면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SEC에서 불리한 결정을 한 거를 법원이 뒤집어서 이제 뭐 우리 현물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에 유리하게 업계에 판단해 준 경우도 있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죠. 지금 SEC에서 이건 증권이 아니냐라고 이제 판단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는데 갑자기 뭐 제3자나 또는 이제 뭐 집단 소송 같은 게 제기가 돼서 법원에 이제 소송이 진행이 됐는데 정반대의 판결을 내릴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업자는 자기들은 이제 SEC의 행정 지침에 따라서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어떤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예상치 못한 이벤트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이던스뿐만 아니라 이제 법률의 제정을 확실하게 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회가 가이던스를 정해주고 SEC랑 CFTC는 이제 그에 따라서 관할권을 가지고 혹시나 이제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되 그 의회에서 정한 법률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이제 그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클래리티 법안도 필요하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죠. 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게 지금 클래리티 법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제 클래리티 법안, 지니어스 법안 둘 다 얘기를 할 때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하다가 이게 같이 튀어나왔잖아요. 그리고 지니어스 법안은 작년에 통과가 됐고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유통에 대한 본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지니어스 법안이라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됐을 때 뭐가 시동이 걸리는 거냐 이 부분을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없었던 월가가 뭐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뭐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하셨던 거 SEC에서 증권과 뭐 상품 증권과 증권이 아님 이런 이제 유권 해석을 내림에 있어서 그게 지금은 약간 법적으로 모호한 측면이 있는데 클래리티를 딱 통과시키면 이게 그냥 딱 나눠지는 약간 그런 효과. 그래서
코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더 편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냐? 약간 이런 궁금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지니어스 액트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거고 클래리티 액트는 사실 시장 구조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네. 마켓 인프라스트럭처에 관한 법률이어서 이제 후자 두 번째 말씀하신 게 거의 맞고 이제 그러니까 가상자산 사업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이거를 발행했을 때 이제 증권처럼 어떤 공시 의무를 다 해야 하는가, 뭐 증권 제도, 증권 우리가 발행할 때랑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가상 자산이니까 좀 이제 간소화된 절차를 거칠 수 있느냐, 아니면 이제 우리가 공시 의무를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이제 클래리티 액트는 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지니어스 액트는 완전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성은 적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딱 하나가 있는 거죠. 그 이자를 지급을 하면 안 된다. 네네. 그 조항 하나가 걸리는 것 같은데 네. 그 이게 뭐 사실 이제 변호사님이기 때문에 법적인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월가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막 발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하고 크게 연관이 있을까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월가에서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우선은 이제 월가에서는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클래리티 액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월가에서 적극적으로 디지털 자산에 투자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얘네들은 이제 금융회사다 보니까 은행이나 금융회사들이 이제 디지털 자산 사업에 진출을 하거나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거나 ETF 설정을 하거나 할 때 이제 과거에는 좀 우리나라처럼 비슷하게 이제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를 구별하는 그런 기조가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근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 오면서 그 부분이 좀 많이 약해졌고, 클래리티 액트는 완전히 그 부분을 좀 더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증권이 아니라는 해석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이제 상품으로서 이제 취급을 하면 되고, 금융회사들도 자기들이 이제 현물 ETF 같은 것을 설정할 때 뭐 이제 어쨌든 이제 디지털 자산 중에서 상품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ETF를 조금 더 이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는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월가의 활동과 관련해서 클래리티 액트는 이제 그런 식의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연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그 지금 이게 지금 1년 그쵸 이제 9월에 발의가 됐으니까 하원에서 지금 1년이 됐는데 네. 지니어스 액트가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법안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불만이 있었다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이자 지급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불만이 있었으면 이거 지니어스 액트 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왜 은행들이 그때 얘기 안 하고 뒤늦게 이 이제 얘기를 와서. 여기다 붙이게 된 걸까요? 약간 그때도 이제 어쨌든 이자 지급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을 텐데, 우선은 발행자가 이자를 직접 주지 못한다는 근거 규정이 있다 보니까 제 생각엔 은행들이나 이런 데서도 이 정도 조항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지니어스 액트가 이제 발표가 되고 나서 이제 해석상 네. 그러면 유통사업자들은 이자를 계속 지급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가 나왔고, 실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서비스단에서도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이제 은행들은 굉장히 좀 긴장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방향성이 나눠졌는데, 지니어스 액트의 어떤 하위 규정인 이제 NPRM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행정규칙 같은 게 이제 OCC에서 제정이 됐는데, 그때는 이 지금 클래리티 액트에서 합의된 조항하고 사실상 유사한 조항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유통사업자가 원칙적으로 이제 이거를 사실상 원칙적으로는 이자를 못 주되 어떤 이제 이용자의 활동에 기반해서는, 그리고 이제 그 유통사업 발행사와 완전히 무관한 제3자의 경우에는 이자를 어느 정도 지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NPRM에 좀 훨씬 더 제한적인 내용이 들어갔죠. 규칙으로. 네네. 그리고 이제 이게 지니어스 액트 단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이와 함께 이제 행동을 이제 은행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영향력을 행사했냐면, 이 클래리티 액트에서 이제 지니어스 액트와 같은 조항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쟁점이 됐고, 지금 이제 은행위원회에서 이제 합의된 조항 내용은 이제 제3자일 경우에, 자회사도 아니고 완전한 제3자일 경우에는 유통사업자도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데, 다만 이용자가 이제 그냥 단순 보유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활동을 했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수익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는 방식으로 지금 합의가 된 상태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지니어스 액트에 대한 이제 보완을
클래리티 액트와 행정규칙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시도인 걸로 생각이 되어지고, 아니면 제 생각엔 지니어스 액트가 그때 막 통과되려고 이제 하다가 조금 주춤했었는데 갑자기 또 통과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들 입장에서는 100% 이제 대비를 못했을 수도 있겠죠. 이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라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규제를 명확하게 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규제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이해를 했던 것 같고, 또 이제 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은행의 뭐 산업 구조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예금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어떤 뭐 우려가 제기된 부분도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본인들이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또 워낙 커지기도 했고 앞으로도 너무나 커질 거라고 예상이 돼서 이제부터라도 최대한 우리의 밥그릇을 지키자, 약간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월가에서도 막 그 다 털린다 예금 뭐 약간 이런 그러니까. 보고서가 잠깐 나오기도 했고, 그렇죠. 물론 나중에 이제 다른 보고서에서는 예. 네, 부인됐지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되고 나면요, 이제 이 한국에서 현재 진행 중인 이런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이런 유통 규율 체계 마련에도 좀 시사점이 되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나라도 이 부분이 좀 중요한 쟁점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발의된 법안들은 오히려 미국의 지니어스 액트보다 더 엄격하게 사실상 이제 이자 지급을 전면 이제 금지하는 방향으로 조금 이제 만들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논의하는 방향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이미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은행을 위협할 만한 그런 이제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강력한 어떤 유통 체계가 이미 마련이 돼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이거를 발행하고자 하는 차원이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방어 체계 마련과 함께 어떤 뭐 이런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활용성이 좀 중시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거를 과연 이제 은행과 가상자산 산업계의 어떤 구조, 대결 구조로 보는 게 맞느냐라는 측면이 있고, 오히려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발행을 했는데 제대로 안 쓰이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이런 관점도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미국의 관점을 이제 가져올 필요는 있으되, 이제 반드시 미국과 같이 이제 은행 산업에 대한 위협이 되는 이 부분보다는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이제 차원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굉장히 절충적으로 이제 어떤 활동에 기반해서 유통사업자가 이제 이용자에게 리워드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거는 지금 허용이 될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되면 이걸 이제 이자라는 명목으로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이제 보유가 아니라 활동에 기반해서는 어떤 리워드나 수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벤트성 이제 어떤 마케팅 비용 지급 같은 게 허용되는 방향으로 제정되는 방향이 더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측면은 있고요. 네. 당연히 미국의 규제가 이제 어떤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논의가 여러 가지가 됐었고요. 방금 저희가 얘기했던 이 제3자 스테이블 코인 유통하는 사람들이 이자를 지급할 수 있냐 없냐, 이 조항은 거의 뭐 이견이 없이 정리가 된 분위기입니다. 네. 사실 마지막까지 이제 좀 다퉜던 조항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디파이 뭐 그리고 지갑 개발자들한테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를 하는 조항이 하나가 있었고요. 네. 근데 이것도 이제 거의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사실상 그 공직자와 공직자 배우자의 그 디지털 자산 이 발행 스폰서십을 제한하는 내용의 윤리 조항을 어느 정도 수위로 가져갈 거냐, 이 부분이 지금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변호사님이 저번 출연하셨을 때 요거는 아마도 원리 원칙대로 정하되, 그러니까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지 않겠느냐라는 개인 의견을 주신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가 사실 지금 예상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백악관에서도 그래 하자 뭐라고 했는데 전혀 좀 논의되는 거랑은 좀 동떨어진 내용을 내놓기도 했었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쨌든 이거를 수용하겠다라고 하시면서도 크게 이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이제 쟁점되는 건 사실 이제 원칙적으로 규정 자체는 이제 대통령, 부대통령 그리고 뭐 연방 의원들이
그 본인과 배우자까지 해서 이제 뭐 발행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스폰서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홍보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요 주체, 행위 주체와 어떤 행위의 어떤 유형에 대한 범위가 이제 우선 1차적으로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건 29년 1월 20일이 이제 일몰 조항인데, 그 전까지 이제 어쨌든 이제 법 집행 기관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전에 했던 행위에 대해서도 소출을 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인 거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소출을 할 수 있는 주체가, 그러니까 누가 하느냐. 네. 지금 백악관에서는 주장하는 게 연방의 법무부 장관이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아니 대통령이 연방 장관을 임명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연방 장관이 법 집행 기관이 되면 되느냐? 우리는 주의 법무부 장관이 이걸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상충 측면에서는 민주당의 주장이 맞고, 근데 법체계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연방 단위의 규제인데 그걸 갑자기 주의 법무부 장관이 이제 집행을 한다는 것도 좀 이상한 말이 거예요. 안 되긴 하죠. 그리고 또 연방 장관이 안 하고 주의 법무부 장관이 하면 어느 주에 누가 하냐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합의가 쉽지 않은 것 같고, 이제 백악관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물러나지 않을 명분이 있는 것 같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이게 이해상충이 중요하다 보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근데 이 조항이 제대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사실 9월 15일 전까지 뭐 내지는 9월 15일이 되더라도 이게 원활한 통과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되는 측면은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법적 용어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그 기소가 사실은 이제 재판에 거는 거를 보통 일반인들은 기소라는 용어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미국은 또 용어가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핵심은 어떤 공직자가 이해상충 윤리조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 이거를 최종 누가 법원으로 넘길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원안 공화당 안에서는 이걸 미국 법무장관이 하도록 하자. 그리고 민주당은 이걸 각 주의 장관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 책임자가 하도록 하자.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다른 부분들보다도. 그 부분이 가장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주 단위에서 하는 적은 없는데, 그렇죠? 그런 거는 조금 약간 이상하죠. 왜냐하면 네. 클래리티 액트 연방법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연방법인데. 또 말씀하신 대로 이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해결책을 이제 법무부, 그러니까 뭐 백악관에서 대안을 제시하거나 해야 될 텐데, 이제 그런 행동은 또 없는, 그런 액션은 없는 상황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어느 주냐에 따라서 굉장히 또 성격이 다를 텐데요. 판결의 성격이. 네. 예. 어떻게 될지. 그러면 예. 이게 미국의 어떤, 제가 이해하는 미국의 정서로는 그냥 이긴 사람이 다 갖는 게 미국의 정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그러면은 그냥 공소시효를 없애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몰 조항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일몰 조항이 일몰 기간이 이제 29년 1월 20일이라는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소출을 못 하는 거예요. 거죠. 근데 이게 이때쯤 되면 사실 이제 대통령 임기도 거의 만료됐을 때라서 이제 자기가 있을 때는 안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막 그 이전에 하잖아요. 있었던 네. 일도 막 이렇게 뭐 문제가 되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도 못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상 법은 만들어서 못하게 만들었지만 나중에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니까 이제 이걸 하더라도 우리가 처벌 못하면 결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논리가 되는 거죠. 근데 어차피 대통령은 이제 이해 충돌 이런 법에 관련해서는 사실 좀 번외의 문제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이걸 이렇게 진지하게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하는 것도 저의 입장에서 좀 신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원래 그동안 미국의 역사상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임기 동안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걸 가지고 법적인 문제를 만들어서 큰 문제가 됐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오히려 되게 이례적인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러니까 저보다 사실은 더 미국 전문가신데 제가 아, 얘기하고 있으니까 되게 민망한데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진짜 그게 맞는 말씀인 것 같고, 그만큼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처음에 이제 서두에 저희 김동완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그 수익
공개가 된 그 부분이 되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게 네. 굉장히 이미 네, 걸어놓은 게 시기적으로. 네. 이미 걸릴 게 있다는 거죠. 사실. 그 뭔가 거기 네. 있으니까 그걸 딱 걸고 넘어지면 이 사람을 이제 묶어놓을 수 그렇죠. 있다라는 생각이 네. 드니까. 이미 임기 때 뭘 걸어야 될지가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걸 맞습니다.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인 것 그렇군요. 같기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뭐 변호사님이 다각도로 미국에서 얘기도 많이 듣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드려보면 언제쯤 통과될 거라고 보시는지. 사실 우리나라 법이 언제 통과될지도 잘 알 수 없는데 미국 법원 사정까지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네. 이제 타임라인 이제 주어진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9월 15일에 이게 결과적으로 클러처가 통과가 되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절차는 사실 본회의 상정이거든요. 그렇죠. 통과가 아니라요. 본회의에서 논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논의가 되고 이제 민주당하고 이제 공화당 사이에 수정안이 나올 거고 그 수정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하원 절차가 남아 있거든요. 이제 하원 절차까지 이제 끝나는 게 이제 10월 5일 전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도 10월 5일이 되면 11월 중간 선거 때문에 다시 이제 자기 지역구 뭐 이런 데로 내려가는 때문에. 상황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10월 5일 전까지 모든 절차가 마련이 되어야만 이 법안이 통과가 될 수 있는 거고 10월 5일을 넘기게 되면 사실상 연내 통과는 좀 어려워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중간 선거 이후에 새롭게 이제 구성된 의회에서 이게 다시 진행이 되어야 하겠죠. 예. 네. 자, 그러면은 10월 5일이면 9월 15일에서 한 20일 정도가 또 남네요. 네. 우린 약간 이런 운명인가 봐요. 계속 지금 한 20일 정도 전부터, 그러니까 맞습니다. 7월에도 보통 이제 7월 15일 정도부터 아마 이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왔던 것 같고 20일이라는 시간이 어떤 법이 통과될 때는 또 넉넉하게 통과가 되기도 했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뭐 지금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데 아까 잠깐 한국 얘기를 저희가 좀 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에서는 지니어스 액트는 이미 통과됐고 그리고 CBDC를 이제 연준이 발행하지 않는 법도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행정명령으로. 네. 그리고 이제 클라리티 법안 통과되면 사실상 애초에 첫 번째로 기획했던 건 다 통과가 되는 셈인데 한국은 사실 이제 기획했던 법안들 아직 통과가 거의 안 됐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갑자기 또 내년부터 세금 걷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사실 저희 이제 며칠 전에 네.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금 세금을 걷게 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ETF 비트코인 현물 ETF나 아니면 뭐 DAT 기업이 상장이 되거나 그러면 그쪽으로 돈이 다 그냥 빠질 수가 있다. 그렇죠. 세금을 안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하여튼 이런 복잡한 상황도 있는데 하반기에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 주요한 어떤 포인트가 어떤 게 있을까요? 법 관련해서. 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디지털 자산 기본법 논의가 있었다가 이제 6월 지방선거 때문에 조금 이제 지연된 상태인데 요게 이제 하반기 국회 때 이제 논의가 다시 시작이 될 예정이고 얼마 전에 이제 국회 업무 보고나 이런 뭐 대통령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하반기에는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 통과를 이제 시키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금융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조금 이제 잘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9월에 논의를 시작한다라고 하면 더 빨리 뭐 8월에 시작하면 좋겠지만 이제 뭐 실질적으로는 9월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9월 이후에 시작이 되면 뭐 11월이나 12월에 통과가 된다면 이제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일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한 1년 뒤에 이제 시행이 될 테니까 그 사이에 디지털 자산 사업을 지금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어떤 이제 라이센스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이제 세금과 관련해서도 이제 계속해서 논의가 이제 되고 있잖아요. 8월 3일에 또 이제 개편안을 발표를 하셨고 사실상 이제 지금 재경부의 입장은 이제 그냥 원안대로 시행을 하신다는 입장인데 잘 아시겠지만 26년 3월에 이제 국힘의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제 폐지 법안을 내신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것과 관련해서 이제 법안 논의가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 법안이 시행이 된다면 이제 그 금투세와의 어떤 형평성 문제가 반드시 논의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1차적으로 이제 현물 ETF 부분 뭐 DAT 주식 거래 같은 경우는 뭐 주식 양도세 아직 내지 않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어떤 세금에 있어서의 어떤
차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요것도 있고 사실 지금 이제 기타 소득으로 돼 있다 보니까 2월 공제는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지금 명확하게 지금 소득세법 시행령에 이제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 우리 뭐 구체적으로 세금 계산 이제 복잡한 것들 뭐 해외 거래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들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게 조금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명확하게 되어야지만 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시장에 조금 혼란이 생길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 좀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예의주시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가 굉장히 협의하고 조율해야 될 사항이 사실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잘 안 돼도 사실 2027년이 되면 세금은 그냥 걷는 걸로 되는 걸까요? 그렇죠. 지금 나와 있는 법안 이미 이제 거기에 따르면 27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세금이 이제 양도소득세의 경우에 이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이제 기타 소득이 부과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8년 5월부터 우리가 이제 자진 신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27년도에 발생된 수익에 대해서요. 근데 이거를 그래서 유예를 하는 법안이 통과가 되거나 폐지를 하는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지금 그대로 27년 1월 1일부터 이 법은 시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논의가 끝나고 이제 만약에 유예나 폐지를 하게 된다면 이 유예나 폐지를 위한 법안이 통과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시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저희는 봐야겠네요. 유예를 하자는 법안은 지금 현재로는 없는데 네네네. 뭐가 하나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일단 네네. 봐야 되고 네. 폐지를 하자는 법안이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수적으로 좀 열세인 야당에서 발의가 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네네.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네.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뭐 예전에 저희가 이제 기억해 보면 뭐 국민 신문 뭐 청원과 관련돼서 저희가 막 국민 청원도 넣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조금 이제 유예가 결정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조금 그때랑 조금 다른 상황인 건 그때는 이제 보통은 선거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표심에 좀 민감한 상황도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준비가 안 되는 상황도 있었고 금투세 논의랑 같이 맞물려서 이제 그냥 계속 같이 돌아가는 측면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지금은 이제 선거를 좀 한참 한 1년 반 정도 남아있죠. 선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금투세는 이미 지금 언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돌아갈 만한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법과 관련해서는 이제 시행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게 평가될 수 있는 환경이긴 한 거죠. 그렇지만 또 이제 2030 표심이나 또 이런 경우도 있고 지금까지 이제 250만 원 요 부분도 좀 많이 공제 한도가 너무 적다는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향 논의를 하면서 조금 뭐 유예 가능성을 조금 이제 제한해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닐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한서희 변호사님, 법무법인 아니죠. 네, 법무법인 광장에 죄송합니다. 법무법인 광장에 한서희 변호사님 모시고 클라리티 법안 전망하고 또 이제 저희 디지털 자산 세제 내년부터 시행하는 내용 가지고 얘기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